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의 마지막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1월 내내 꽤나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월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반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방심하기는 이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어떤 주식을 사야지 우리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CPI는 딱 예상대로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6%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까지는 보통 위아래로 그냥 틀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상이 7%면은 뭐 7.2%가 나왔던지 아니면은 6.8%가 나왔던지 그런 식으로 자꾸 틀리면서 급등 또는 급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제는 딱 예상치에 맞아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미국 증시 보신 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만 1% 빠졌다가 플러스 1% 올랐다가 또다시 빠졌다가 또다시 오르고 결국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장 참여자들도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렸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봤을 때는 2월 FOMC에서 25bp 인상 베이비 스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결국은 조금씩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금통위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도 예상대로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첫 7연속 인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며,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겠구나 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금리는 3.25에서 3.5%로 올라왔으며,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상 멈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미국 물가도 방금 전에 봤다시피 조금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2월 FOMC 결과에 따라서 한국 금리도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지 정해질 것 같네요. 실제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창용 최종금리 아직 미정, 아직까지 최종금리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종금리는 3.5%, 지금 아니면은 3.75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절반으로 갈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반반이란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사실상 한국 금리 인상은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절반이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0.25가 끝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거의 다 선반영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르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 3.5% 금리에서 멈춘다고 가정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부동산은 어찌 될지, 대출 및 예금은 어떻게 할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또 금리가 하락할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5% 금리 주는 곳은 한때 5%짜리 예적금이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쏙 들어간 걸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은행 중 5% 이상 주는 은행은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BNK 부산은행의 더 특판 정기예금 1년짜리가 유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 금리가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야 정부가 뭔데 우리 예금 금리를 방해하는 거야? 정부 아니었으면 지금 한 5% 6% 이렇게 받았잖아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처럼 지속적으로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손님 뺏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서로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인즉슨 은행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또 돈을 벌어야겠죠. 결국은 대출 금리도 높아지는 그러한 도미노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미리 나서서 너희 그러지 마라, 적당히 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 때문에 두 달 전에는 분명 5% 이상 금리가 보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5%대 금리가 한두 개는 더 보이지 않겠나 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금리 인상 더 이상 없을 확률이 꽤나 높겠죠. 있어도 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은 예적금을 노린다면은 이 정도면은 예금 금리 어깨 정도는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적금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증권사, 보통 증권사는 모든 시장을 좋게 보기로 좀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매수 리포트고 중립이랑 매도 리포트는 전체 5%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증권사가 섹터 전망을 낮춘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 좋으면
증권사가 낮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도대체 뭐를 낮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업종별 차별화된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의견이 하향된 산업이 뭔가? 바로 부동산, 건설, 섬유의복, 2차전지 이 네 가지를 가장 안 좋게 본다고 하며, 부동산은 뭐 때문일까요?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거래 위축, 가격 둔화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 좀 나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금리가 버티고 있으면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끝이 보이는 터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살짝은 어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 좋은 거는 또 섬유의복인데, 이 친구는 왜 그런가? 비용 부담 플러스 경기 침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확실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날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나빠지고 있죠. 물론 그 와중에 장기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가면 갈수록 전기차 많이 살 거고, 앞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그러한 세금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로 다 바뀌긴 하겠지만 그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원자재 가격, 경쟁 심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의 말 100% 맞을 거면은 거기서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겠죠. 전부 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그냥 투자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시각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사가 봤을 때는 건설, 섬유의복, 2차전지 이 세 가지를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1.2조 대여 오아시스 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곧 뉴스가 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떠버렸네요. 진짜 아깝습니다. 어쨌든 2월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오아시스가 달린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다음 달 14일에서 15일 일반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 시장의 유일한 흑자 기업이며, 그래서 나름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을 확률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위기가 어떨지 그게 중요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청약을 할지 말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아시스가 온다는 소식을 보고 지어소프트를 매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증권사 주가가 올라요. 우리에게 잊혀진 주식 중 하나죠. 증권주. 그런데 올해 들어서 증권 지수는 8% 정도 오르면서 나름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기간 코스피는 5.7% 올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증권은 사야 되는가?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걱정에 주식시장 둔화, 그리고 부동산 PF 걱정 등 앞길이 밝지만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증시가 조금 빠르게 반등할 때는 증권주보다는 다른 거 사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주식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인기 있는 주식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은 하락할 대로 하락한 이러한 증권주, 예를 들어 삼성증권을 보자면은 지금 퍼는 5고 배당은 7%, 앞으로 실적 성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볼 만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이제 한 2년, 1년 이때 뒤에 다시 예금 금리가 4%대, 3%대 이렇게 하락한다면은 그때부터 배당주의 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증권주뿐만 아니라 실적이 꺾이지 않는데 고배당주, 특히 8%, 9% 배당 주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말고 2년 뒤, 3년 뒤를 보면은 어떤 예금 적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꼭꼭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예금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결국 한국 패싱. 얼마 전 테슬라가 아시아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마도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뭔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가팩토리는 연간 생산 규모가 100만 대, 착공은 24년부터 시작, 비용은 5조에서 1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보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한국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하늘길이 근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러한 동남아 국가는 인건비가 싸잖아. 그거랑 비교하면 왜 굳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올라고 하겠어? 라고도 볼 수 있고 게다가 인구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왕이면 인구가 많은데 팔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거는 노사 갈등도 우리나라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테슬라도 쉽게 오진 못할 거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 정부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시아 기가팩토리는 한두 개 정도 더 지어질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한국이 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 주가가 다시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이 뭔가? 올해 NC의 게임 출시가 줄줄이 소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타자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죠. TL이라는 게임이 2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유한타증권의 목표가를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TL 다음에도 모바일 게임 3종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NC소프트의 크래프톤처럼 그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혹은 대박 게임이 나와서 더 올라갈지 일단 지금 생각했을 때 증시 분위기만 나쁘지 않고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할까요? 매년 간다, 올해는 다르다, 진짜 간다, 시동 걸었다, 너만 오면 고 이렇게 말하는 셀트리온. 하지만 월봉을 보시면은 야 도대체 언제 가는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올해는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는 진짜 셀트리온의 해가 된다며 목표 주가 24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시밀러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인데 어떤 바이오시밀러 성장이 되는가? 바로 올해부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개화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그 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잊혀진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기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바이오가 또 떡상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과연 이번이 그때일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놀랍게도 외국인은 3년 내내 우리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시국 때 그렇게 증시가 좋았을 때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20년, 21년, 22년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3년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올해 1월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4년 만에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확히 얼마 팔아나 봤더니 무려 11조 1300억을 매도를 했다고 하며 고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은 573조 8천억이라고 하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6.4%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탑니다.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가 또다시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가 또다시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가 그 중간선이 대략 30%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30% 이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는 다시 또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올해는 돌아올지 그리고 연기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죠. 올해는 연기금이 목표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매수할 필요가 분명 있는데 과연 연기금이랑 같이 돌아올지 일단 지금까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MF 세계 경제 바닥 쳤다. 낙관적인 소식이 하나둘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 불안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한두 번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극복하고 떨어질 때 버틴 것처럼 다시 올라갈 때도 버텨야 우리는 성투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올랐다고 야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이렇게 팔고 나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후회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IMF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 올해 바닥치고 내년부터 회복세라고 말했으며 중국의 재개방을 중요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IMF의 말이 맞다면은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가 혹시나 하락을 한다면은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회복이 되니까요. 고로 1분기 아니면 2분기에 하락세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전략 후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경유차 타시나요? 정확히는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타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은 부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대상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1.5만원에서 7.8만원까지 감면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 볼수록 경유차 타기가 조금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뒤에는 이제 내연기관 타려면은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지금이랑 완전 반대겠죠. 부자들만 내연기관을 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브웨이 팝니다. 지하철을 왜 파나 봤더니 그 지하철이 아니라 샌드위치죠. 저 기리씨 거의 매주 먹는 그 샌드위치인데, 이 서브웨이가 미국에서 매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며 기업 가치는 1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브웨이는 비상장 회사이며 지난 50년간 두 창업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만 개 매장, 전 세계에 3만 7천 개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12조 원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배달어플의 몰라. 저는 여전히 열심히 자주 쓰고 있는 배달어플. 여튼 배달앱 사용자가 지난달에 2,300명이나 된다고 하며, 하지만 이는 전년비 166만이나 줄어든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 코로나 수혜를 받던 게 조금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배달비, 음식비가 급등하면서 소비자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더 싼 걸 찾아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달 어플은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배미는 비마트, 배민스토어 등 퀵커머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요기요는 편의점 상품을 1시간 내로 받는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엄청나게 성장했던 배달어플, 과연 어떤 친구가 계속 살아남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가 나이스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 또 와 이렇게 쉬더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리고 주말 공부는 저 기리씨 대신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 남으실 때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